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부는 수립을 해야 되죠.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초대 정부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그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 정부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6.25 전쟁, 민족 상잔의 비극이죠. 어찌됐건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뭐 이념이 다르고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끼리 서로 총불을 거르고 3년여 동안이나 전쟁을 벌였던 아주 비극적인 현대사의 비극적인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7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소총회에서 이제 그 선거를 하거라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50총선거를 했다라는 거죠. 50총선거 5월 10일 날 몇 년도? 48년도 5월 10일 날 50총선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50총선거를. 그래서 총선거 했으니까 이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0여 명의, 원래 정족수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의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헌법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을 만든다 해서 재헌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의회를 재헌의회. 그럼 법을 만들었죠. 그 법을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17일 재헌절이 되는 겁니다. 재헌절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초대 대통령 선거는 바로 이 의회에서 간접 선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이 선출되고요. 부통령의 이제 이시영 선생님이 선출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해 가지고 광복한 지 3년 뒤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를 유엔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한편 북한은 어떻게 되었느냐? 북조선 인민위원회 수립이 됐어요. 47년도에 임시기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군대 만들어요. 이거 순서 중요해요. 순서 중요합니다. 군대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인민군이라고 해가지고 48년도에 만들죠. 자, 그래 만들어 놨는데 남북협상이 있었죠. 남북협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결렬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해가지고 정부가 수립되는데 그 정부가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종종종종 뺐을 때의 조선인민공화국은 누가 만든 거였죠? 우리가 광복 바로 직후에 여운형 안정훈 선생님이 만든 거였죠? 요거하고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8년도 9월 9일 날 얘네들은 이제 나라를 세웠다. 우리보다 이제 한 달여 좀 뒤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 수립하는 과정, 그 북한의 모습하고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초대 정부가 했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 정부가 했던 일들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친일파 청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이에요. 요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뭐 여러분들도 다 상식선에서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연도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가 아주 사소한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힘주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재헌국회에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이걸 만들어요. 48년도 9월이에요. 22일까지는 뭐 외울 필요 없어도 9월 22일 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죠. 그 만들었으면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 한 달 뒤에 10월 22일 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어떻게 했느냐? 활동은 그 이듬해에 49년도 1월부터 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게 이제 나온다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치사한 거죠. 치사한 문제죠. 문제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그 시험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날짜 물어보냐. 날짜 물어봐.
자, 어찌됐건 그 이듬해 49년도 1월에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박흥식이 최린, 뭐 최남선, 이광수, 노덕술 이런 놈들 죄 잡아가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수감을 합니다. 감옥에 수감을 해요. 감옥에 수감을 하면 뭐해?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반대해? 얘가 반대하는 거예요. 얘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는 누구를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미군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거죠. 그렇죠? 미국이라면 사죽을 못 쓰죠. 미국 등에 업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정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메가더에 의해 가지고 친일파 청산하지 못하도록 했죠. 초대 이승만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부를 구성했던 인원들 중 또 우리나라 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고위층들 70에서 80%를 친일파들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잡아가야 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좋아할 리가 당연히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왜 그래도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 또 어디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뭐 독립협회에서도 활동도 많이 했었고,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왜 친일파들을 이렇게 좋아했을까?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누굴 싫어합니까? 임시정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누굴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건준, 여기 뭐 여운형 같은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하고 해외에서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하고 싫어한 거죠. 특히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여 군대가 뭐예요? 광복군이죠. 광복군도 싫어해요. 광복군도 싫어합니다. 다 라이벌이니까, 이승만의 정적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들을 이제 러브콜을 하는 거죠. 이른바 국회 프락지 사건이다. 프락지가 있다. 그러니까 간첩 같은 놈들이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반민특위. 그래서 반민특위를 뭘로?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민특위를 이승만 계열로 채워져. 그래서 이제 뭐 활동을 언제부터 했는데 49년도 1월부터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49년도 10월에 해체해버린다라는 겁니다. 해체해버린다. 특히 여러분들 이 노덕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 밀정인가 어딘가 거기서도 봤을 거예요. 거기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노덕술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기였죠. 이정재였죠. 예. 얘가 이제 친일 경찰입니다. 친일 경찰. 순사라고 부르죠. 옛날에 순사.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광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방된 조국에서 얘가 또 경찰이 되면 경찰. 이때에 사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죠. 또 그 다음에 의열단도 만들었고 조선은 의용군도 만들었고 누굽니까? 김원봉이죠. 김원봉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탄압을 합니다. 아주 모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원봉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제강점기 때에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해방된 조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래서 사실 이 남쪽에 있었던 김원봉 같은 그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놈들이 싫어서 북쪽으로 많이 월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봉 같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데 있어서 훈장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서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훈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에 안 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이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친일파들은 그래도 정부 수립에 도움을 줬다 해가지고 훈장을 받고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인데 정부 수립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로 넘어갔다 해서 훈장을 안 주고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여러분들은 뭘 간직해 주셔야 돼요? 이걸 간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농지개혁을 보겠습니다. 자, 농지개혁. 뭐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다수가 농민이에요, 농민. 뭐 이 당시는 뭐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겠죠, 소작농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인 소유 농지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토지 개혁은,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이다 보니까 무조건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네. 그럼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고 팔고 이런 걸 못 한다라는 거죠. 북한은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 이것도 역시 1949년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합니다. 49년도 6월이에요. 이거 별표시.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전. 이거 날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개혁 실시는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개혁 실시는 1950년 5월에 개혁을 했다. 5월에. 6.25 전쟁 언제 일어났죠? 한 달 뒤죠. 6월 25일이죠. 그럼 일단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가구당 농지 소유를 3정보 이내로 제한한다. 이것이 중요해요. 3정보 이내로. 더 많이 못 간다. 그런데 북한하고 다르게 어떻게 한다? 유상매수, 유상분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유상매수. 즉 친일파라든가 또 뭐 일본인 소유의 어떤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유상매수. 그래서 유상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분배를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주전호제 같은 이런 전근대적인 제도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라졌어요.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49년도 6월에 이 법이 제정되고 실제로 실시했던 거는 그 이듬해인 50년 5월입니다. 그 한 달 뒤에 바로 6.25 전쟁 터졌어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정치사를 공부할 때 1970년대에 1960년대부터 우리가 산업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촌향도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고향을 버리고 너도 나도 도시로 향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농촌이더라. 그래서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서 뭐를 합니까?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하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런 이 새마을운동 하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농촌의 근대화는 농지개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렇지, 지주제가 없어졌으니까 동그라미 땡 틀린다는 얘기죠. 농촌의 근대화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이루어진 게 된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저희 비밀이에요. 비밀. 자, 어찌됐건 이제 소작농 뭐 이런 건 없었고 자작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계 보겠습니다. 한계.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몰수는 제외를 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일파들 제외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친일파들의 뭐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니 많이 그거 뭐 소송 걸고 뭐 지니 뭐 이기니 막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역시 단추 잘못 잠근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지가증권이 있습니다. 지가증권. 이 지가증권이 바로 이제 뭐냐면 땅 문서와 비슷한 그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유상 매입이잖아요. 유상으로 받잖아요. 그 유상으로 받으면 지가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금화를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안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현금화가 어렵다 보니까 지주가 이게 땅까지 있으면 정부가 이제 다 가져가는데 이 땅을 빨리 팔아버리고 내가 이제 좀 뭐 산업가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산업가 전환이 어렵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법은 94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굉장히 오래 간 거죠. 금방 폐지가 됐던 것 같죠? 아니에요. 94년에 폐지가 돼요. 94년에 폐지가 돼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나오고 나서
뭐 여기 뭐 제외하고 지가증권 현금화가 어려워서 뭐 전환이 뭐 곤란하고 하지만 흐지부지 돼버려요. 다음 달에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흐지부지로 끝나버리는 그런 제도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농지개혁. 자, 그럼 6.25 전쟁 볼게요. 6.25 전쟁.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까지. 자,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일단 주한미군이 철수합니다. 주한미군이 왜 철수해요? 얘 때문에 철수해요. 얘 때문에. 미국의 에치슨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태평양 극동 방어권에서 일본은 포함시키고 한반도는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들이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야 미군이 없어 야 좋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있었고, 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이런 표현을 쓰면 또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이승만의 호언이 있었습니다. 호언이 있었어요. 호언. 북한 애들을 북침을 해가지고 통일시키겠다라고 호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극을 참 잘 하시는 분 같아. 정업 발언도 그렇고 호언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소련군이 줬던 뭐 탱크라든가 무기로 무장을 했던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죠. 50년 6월 25일 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요. 낙동강 위협까지 후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유엔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유엔군이 국제무대에 나타난 것이 6.25 전쟁이에요. 그럼 유엔군 참전은 어디서 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안보리에서 했다. 안전보장 이상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공무원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있고요.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바로 이제 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정부 수립과 과정에서 뭐 하겠다? 총선거 실시해라라는 거였죠. 총선거. 그죠? 이거 결정했죠. 자, 그다음에 미국 애들이 이제 미소 운동에 결련되고 나니까 유엔에 떠넘겼잖아요. 그리고 유엔 소총회에서는 어떻게 했다? 입국을 거부하니까 뭐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해라. 그다음에 유엔군 파견한다. 국제연합군. 유엔군 파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유엔군 파견은 어디에서? 안보리에서. 안전보장 이상회에서 안보리에서 결정을 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엔군이 참여합니다. 16개국이 메가드를 사령관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날 그리고 9.28 서울 수복을 해요. 야 신난다 해가지고 국군과 연합군이 쭉 올라갔는데 요 이전에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10월 1일이 있죠. 10월 1일이 뭐예요?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 옛날에 국군의 날 쉬었는데 요즘은 안 쉬죠. 국군의 날인데 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냐면 요때 우리나라 국군이 38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그래서 압록강 위안까지 딱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야 통일이 눈앞에 있구나 해가지고 야호 신난다. 근데 중국군이 참전을 한다. 50년 10월입니다. 10월에 참전을 딱 하죠. 그럼 파죽구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51년도 1월 4일 날 그 유명한 일사후퇴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함흥에서 철수하는 거죠. 함흥에서.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들이 여기서 철수를 했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 무슨 시장인가요? 자유시장인가? 그죠? 부산에 있는 시장.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함흥에서 철수하는 거.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수복을 하고 그러면서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교착 상태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정전회담을 한다. 정전회담 내용을 보겠습니다.
군사 분계선 설정 문제와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이제 뭐 서로 지들끼리 뭐 대립과 갈등 뭐 이런 걸 한다. 자, 이승만 정부는 또 여기 이승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승만 또 뭐 했느냐? 휴전을 하지 말자. 반대합니다. 북진 통일하자. 막 이렇게 반대해요. 막 반대해요. 그럼 북진 통일하려면 누가 해야 돼? 유엔군이 해야 되겠죠. 유엔군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군대가 어디예요? 미군이잖아요. 미군. 그럼 미국이 되는데 북진 통일 왜 안 하냐고. 북진 통일하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들어주지도 않아. 왜냐면 이승만하고 짱짝꿍이 잘 맞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이제 메가더예요. 메가더. 이 메가더가 인제산술작전을 하고 딱 9.28 출국하고 압록강요까지 진격을 하는데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막 하죠. 이때 뭐를 합니까? 뭘 주장을 했죠? 이쪽 지역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트루먼하고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메가더는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인제산술작전하고 서울 수복까지 딱 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38도선 경계까지만 북한군을 물리쳐라. 더 북진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그것을 무시하고 올라갔던 거예요. 당시 미국 정부가 무엇을 경계를 했냐면 분명히 더 기어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군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전쟁이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원자폭탄을 반대했던 이유도 원자폭탄을 쏘게 되면은 소련군이 또 참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에 메가더가 해임당합니다. 잘리는 거죠. 그럼 메가더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애들한테 계속 북진 통일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거제도, 특히 이제 요건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거제도에 이 북한군들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되면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공포로 석방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승만을 달랩니다. 달래고 나서 정전협정이 체결하게 되는데, 자, 이 정전협정 체결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되겠다. 일단 어디입니까? 유엔군 측이죠. 유엔군. 그럼 유엔군은 거의 대부분 누가 하고 있어요? 미군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북한군 당사자. 그 다음에 중국군. 얘네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디 갔어? 우리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없어. 자, 우리나라 왜 없을까요? 우리나라 전쟁 당사자인데 우리나라 왜 빠져버렸어요? 왜 빠져버렸을까? 그 빠져버린 이유가 뭘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전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 왜? 이 전쟁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미군 부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미군 부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작전권을 넘겨줬어요. 군사 작전권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작전권이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있죠. 평시 작전권은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평시 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군대를 여기서 옮기고 저기서 옮기고 이것도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됐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시 작전권만 미국에 있는데 이 작전권 자체를 이 당시에 넘겨버렸어요. 미군한테 이승만이. 넘겨버리니까 군대에 대한 주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났으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결과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치거나 죽었고요. 산업시설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전쟁 고아, 이산가족 문제, 특히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1984년도에 KBS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죠.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것도. 자, 민간인 학생 문제라든가. 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엄청난 거죠. 뭐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6.25를 얘기 해가지고 독재를 강화하는데 쭉. 자,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어조약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방위조약, 상호 방위조약 53년도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서 주한미군이 지금부터 지금까지 쭉 주둔하게 되는 거고,
북한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행한 역사였죠. 이 이후에 전쟁도 물론 불행하고 힘든 거지만 이 이후에 북한은 북한대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굉장히 후유증이 컸습니다. 왜? 당시 정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지도를 잠깐 보시는데 이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8선은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38선은 이렇게, 요게 이제 38선이라고 그랬죠. 38선. 그리고 이제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맨 처음부터 이제 한번 가볼게요. 북한 애들이 쳐들어오죠. 이것이 첫 번째죠. 네. 첫 번째 쭉 파죽 기세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압록강 방어선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엔군 참전이 여기서 이제 안보리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엔군 참전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서울이 수복하게 되고, 네. 그래서 압록강으로 진격을 하죠. 쭉 이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남철수 하게 되는 거고, 그 유명한 일사후퇴가 51년도에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싸우고 방공포로 석방이 있었고 결국에 이제 휴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순서별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을 때의 중요한 내용들, 반민족 행위 처벌법, 네, 이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농지개혁법, 요거 여러분들이 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꼭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6.25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는 요 순서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요? 이제 민주주의의 실현과 각 정부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를 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